안녕하세요. 저는 카이로스 경영연구소 최종엽 대표라고 합니다. 40대 중반의 회사를 나와서 한 15년 정도 컨설팅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50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공자께서도 50을 지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천명, 하늘의 명을 제대로 알 나이, 인식할 나이, 혹은 하늘의 천명을 실천할 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가 가장 인생의 중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봤더니 50세 혹은 55세라고 하는 것은요. 30세와 80세의 딱 중간이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30세부터 25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리고 나서 55세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지금부터 다시 또 한 25년 정도를 열심히 살아가야 될 그 시간이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삶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 결혼도 좀 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되고, 일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힘든 시기를 쫙 버텨왔는데요.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난 50대 중반에 딱 보면은요, 이제 어느 정도 가정도 안정이 돼 있고요. 아이들도 거의 다 이렇게 커갔고요. 예전보다는 한 20년 전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나이가 50대 중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서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이다. 만약에 이런 거지요. 과거 50년을, 25년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잘 살아왔다. 이렇다고 하면은 걱정할 게 별로 없으시죠. 하지만 25년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더라. 이러면 지금부터 25년은 굉장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최후의 시기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우리가 어떤 찬스, 기회를 다시 한번 잡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 과연 정말 인생의 앵커로 삼을 수 있는 나의 나만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해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있지요. 하지만 정말 믿음직한, 그리고 내가 흔들렸을 때, 내가 좌로 우로 흔들렸을 때 나를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앵커와 같은 나의 철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잘 사는 삶이 뭘까? 성공적인 인생이 뭘까? 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수많은 책을 읽어보고요, 많은 사람들과 대화도 나눠보고요, 혼자 고민도 많이 해보고요, 이러는데,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삶인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아주 고상하고 대단한 철학이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생각과 최적의 태도로 성실하게 노력을 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요. 과연 그것을 중용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중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혹여 많은 분들이 중용을 읽어보셨을 텐데, 중용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먼저 생각에 떠오르시나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중용을 저도 몇 번 도전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중용이. 천명지위성, 설성지위도, 수도지위교, 맨 앞에 15글자인데요. 이 15글자가 중용에서는 가장 중요한 글자기는 한데, 그것을 읽어나가면서, 물론 다 한글로 번역된 책들을 읽어봤죠. 번역된 책들을 읽어봤는데 그거를 읽으면서 번역을 해놓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한글로 읽어봐도요, 그게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중용이라는 것이 무슨 책인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중용이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 양단, 극단을 피하고 어떤 평균적이며 이렇게 모나지 않는 태도로 그 중간을 선택해서 인생을 살아봐라 라고 하는 어떤 삶의 철학이 아닐까? 평균적이고 쉽고 중도로 가라, 그냥 가운데로. 앞으로 너무 나서지도 말고 뒤로 너무 물러서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가듯이 그냥 중간을 하라 라는 의미로 보통 저는 그렇게 전에 생각을 했었는데요. 중용이라는 책을 정확하게 잘 읽어보거나 생각을 해보니까
중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중용을 제가 많이 읽어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해보고 써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과연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에 대한 대답을 중용이 주고 있더라라고 먼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용은 누가 썼을까? 과연 중용의 저자가 누구일까?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아마 그 중용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동양고전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라고 하는 사설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노노맹자 중용대학이죠. 노노는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이고요. 그다음에 대학이라는 책은 공자의 제자였던 증자라는 사람이 대학이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중용이라는 책은요, 사실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73세까지 살았는데 공자가 73세에 죽을 때 공자의 손자였던 자사라는 사람은 4살이었어요. 아주 어린아이였죠. 이 자사의 아버지, 그다음에 공자의 아들이었던 백어라는 사람은 이 자사가 2살 때 죽었어요. 그리고 난 2살 때 죽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자사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공자의 며느리죠. 이 사람이 이제 개가를 했다,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공자께서 73세에 죽을 때 자사가 4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사가,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가 다 없고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 4살 때 돌아가셨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중용을 걷어서 키운 사람이 누굴까? 학문적으로 키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라고 보면 공자의 가장 후반기 제자였던 증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공자가 73세에 죽을 때 증자라는 사람은 27살 정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27세 정도의 청년이었던 증자가 4살 먹이 그 자사를 학문적으로 이렇게 키우면서 가리키면서 자사가 중용이라는 책을 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 문제가 중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용은 3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3개의 문장 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글자 수로 따지면은 3,579자입니다. 외우기 좋게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3579죠. 3579.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제1장이죠. 중용에서는 정말 1장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제1장은 자사가 전부 다 쓴 겁니다. 글자 수로는 109글자인데요. 109글자의 중용 1장. 사실 중용 1장만 제대로 해석할 수 있으면 중용의 그 33장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엔 반 이상을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중용의 1장에서 109글자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15글자.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고 하죠. 이 중에서 앞에 10글자가 가장 중요하죠. 천명지위성, 하늘의 명을 성이라 부르고, 솔성지위도,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아무리 들어도 정말 제가 초창기 때,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이 10글자가 중용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을 따라서 사는 것을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궁금한 게 뭐예요? 도대체 하늘의 명을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하늘의 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천명이라는 것만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 10글자는 금방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천명이라는 것을 자사는 뭐라고 얘기했고, 맹자는 뭐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송나라 때 주자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다 이야기를 했어요.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요. 물론 대단으로 보면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한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자사가 이야기를 했던 거더라고요. 과연 자사는 저 천명을 뭐라고 얘기했을까? 자,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요, 중용을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맨 첫 문장에서 딱 막히니까 거기서 읽는 것을 스톱을 해버리죠. 저도 그랬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저 천명을 찾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중용을 정말 인내심을 가지고 쭉 읽어가다 보니까 제 20장에서 저 천명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장이 바로 뭐냐면
천지도야라는 문장이에요. 천지도야. 하늘천 천지도야. 하늘에는요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늘에는 도가 있다. 그렇죠. 땡땡은 하늘의 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과연 여기서 땡땡이라는 게 뭘까? 그것을 바로 이 문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풀 센턴스가 이거야. 성자천지도야. 여기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런 단어죠. 성실하다 혹은 정성스럽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성실할 성자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말씀언변에 말씀언이에요. 말씀언 플러스 이룰 성자예요, 저게. 자, 이게 글자를 보면은요, 뜻이 정말 오묘해요. 말을 이룬다는 것이죠. 말을 이룬다. 내가 어떤 말을 딱 입으로 뱉어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이뤄낼 때까지 내가 이걸 하겠어. 내가 이걸 달성하겠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완성할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정성스럽게 노력을 해야 그거를 달성할지 말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불성실하게 하면은요, 자기가 입으로 뱉어낸 말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정성성자예요. 그게 성실성자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도는 이 정성이다, 이게. 자,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자사는 갑자기 저 하늘 혹은 자연이라는 것을 자연의 기본 바탕을 정성과 성실로 본 것일까? 바로 이런 얘기죠. 아침에 해가 뜨고요. 밤이 되면 달이 뜨죠. 밤하늘의 별들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돌기는 돌지만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죠. 이렇게 천지 자연이나 이 세상은요. 아주 정교하게, 아주 불변하게 정성스럽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저 습속에 있는 새 한 마리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한 마리 새가 태어나서 자기의 천명을 누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거죠. 이렇게 천지 자연이 수억 년 동안, 45억 년 동안, 혹은 135억 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발전적으로 변하고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실이 있다는 거죠. 정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연의 천지의 도는 바로 성실이다라고 2400년 전에 자사가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기를 정성과 성실로 태어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하늘의 명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고 그 본성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가야 할 도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를 정성으로 바꿔보는 거죠. 하늘의 명은 바로 정성이라는 것이고 그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 그러면 천지 자연이 이렇게 훌륭하게 영속적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늘 발전해 나가면서 잘 살 수 있다. 우리는요, 내가 성실해야지 이래서 성실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속에는요, 이미 성실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 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왜? 천지 자연처럼 하늘의 별도, 세상에 수많은 많은 이 생물들도 다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거다, 이게. 라고 생각해 보면 2400년 전에 자사가 저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빅터 프랭클. 의미주의를 만들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책에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를 그거를 물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젊었을 때, 그다음에 어렸을 때, 학창시절에 30대, 40대, 거의 50대까지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삶이 나에게 뭘 줬는가? 우리 아버지는, 우리 선배들은, 우리 사회는, 우리 국가는 나라는 사람에게 무엇을 만들어줬는가, 이게. 아버지는 가난했고요.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든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 혼자 뒤떨어지는 것 같고요. 나 혼자 소극적인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정말 많았던 거죠. 그런데 빅터 프랭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삶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을 물어라. 이 말은요, 자사가 이야기했던 그거죠. 성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성성과 성실이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내가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잖아요. 뭔가 중요한 미션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면서 뭘 받았다고요? 성공 DNA를 받았다. 우리가 성실을 받았다, 청성을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뭔가를 준 거죠. 사실은요. 모티브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아니야. 나는 정말 더 긍정적으로 살 수 있어. 왜? 나는 그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삶에서 능동적인 삶으로 바뀔 수가 있고요. 좀 소극적인 삶에서 좀 적극적인 삶으로 바뀌어나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좀 보통의 삶에서 리더의 삶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뭔가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근심, 걱정, 덩어리죠. 사실은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부자의 삶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삶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어른은 어르신대로 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근심, 걱정, 덩어리인데 이렇게 마음속에 어떤 프라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이게. 중용을 제대로 읽어보면 긍정적인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용의 제1장은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 세 문장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문장들을 두세 개 정도 더 이렇게 삽입을 시켜놨어요. 자,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신독이라는 그 단어가 이 중용 1장에 들어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신독. 들어보신 분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 있을 때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함께 살면은 이제 거기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그 무리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 혼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요. 중용 1편에서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도야자 불가 수율이야 가리 비도야. 도라는 것이 잠시도 떠나서는 그게 진짜 도가 아니다. 만약에 도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벗어나 있다, 떠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이야기인가? 정성과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우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정성과 성실이 우리 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군자는 남이 보지 않아도 경계를 삼가해야 되고요. 남이 듣지 않아도 두려워해야 한다. 잘 숨겨져 있는 것도 잘 보이고 너무 작은 것도 너무 잘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숨겨놓는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남들이 안 본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군자 신기독야. 군자는 혼자 있을 때 삼가해야 된다.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요. 많은 선비들이 이 신독이라는 저 두 글자를 가지고 삶의 중심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큰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혼자 있을 때 나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남들이 보지 않아도 다 보는 것처럼 보이고요. 남들이 듣지 않아도 결국은 다 듣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 저 수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용의 이 신독이라는 이 두 글자 때문에 수많은 선배들이나 리더들이 자기 몸가짐을 많이 잘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의 중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죠. 자, 중용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그거죠. 여러분, 중용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보통 가운데를 맞아야 돼. 함께 이렇게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중간하게 그냥 같이 휩쓸려 가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용의 중자는 네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말씀드릴 게 중화라는 건데요. 중화, 가운데 중자에 화합할 화자예요. 조화롭다 할 때 화자죠. 중용의 저자였던 자사는 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중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노애락,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감정이 발생되지 않은 아주 평온한 상태를 중이다, 가운데 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지요.
그러면 또 화라는 것은 뭘까? 조화롭게 감정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뭘까? 이건 이렇게 얘기했죠. 발이계 중절 위지 중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감정이 발생을 하되 모두 적절하게 그 상황에 적절하게 절도에 맞게 감정을 발생시키는 것을 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을 발생시키는데 뭐 이렇게 격하게 발생시키기도 하고 아주 미세하게 발생시키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이 없이 평온한 상태는 그냥 중이야, 중이라고 본 거고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갑자기 욕을 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럼 감정이 확 올라오잖아요. 감정이 확 올라올 때 바로 그냥 내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막 해버리면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중화다. 가장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요. 그래서 공자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락이 부름, A 불상이라는 말이 논어에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린 사실 즐거운 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즐거움이 너무 도에 지나쳐서 음란하게 가서는 안 된다. 지나침이 너무해서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술을 먹는 것도 사실 되게 즐거운 일이죠. 하지만 너무 술을 많이 먹으면 술에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슬픔을 당했을 때 누가 옆에서 돌아가셨다거나 큰일을 당했다거나 이러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 슬픔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너무 슬퍼해서 나의 몸이 슬픔에 빠져버려서 나의 몸이 상한다든가 아프다든가 쓰러진다든가 이럴 정도까지는 가진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그러든 남편이 그러든 너무 따지잖아요. 그럼 두 사람 간에 정이 없어져요. 너무 한 사람이 기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은 너무 지쳐가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표현을 또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있던 사랑도 식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자식을 너무 챙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약해져요, 결국은. 내가 아이를 너무 방치하잖아요. 그럼 아이가 상처를 받게 돼요. 내가 아이를 너무 통제를 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되게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부하사원이나 이 아랫사람들을 너무 맞춰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마음은 먹어요. 막. 내가 너무 관대하잖아요. 그럼 회사의 질서가 없어져요. 내가 너무 방관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너무 커져요. 이러니 중화라는 게 감정 상태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는 게 보통 노력을 해서 되는가?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 중용의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중용은 시중이라고 해요. 시중. 이 시중은 무슨 뜻이냐면 때시자예요. 때시자. 때를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말이죠. 사실은. 공자가 이 문장은 중용 제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군자는 중용을 하고 소인은 중용을 하지 못한다. 군자의 중용은 적절하게 때를 맞춰서 일을 잘 해나가지만 소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무기타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기타냐. 기탄 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탄 없이. 꺼리낌 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꺼리낌 없이 하고 행동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지 성질대로 한다는 거죠. 자기 성질대로 하기 때문에 성질대로 하는 거 좋기는 좋은데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겠는가 이게. 직장 생활도 그렇고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들은요, 다 적정한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훈계를 할 때도 때가 있다. 아무 때나 제 성질대로 막 해서는요, 반발이 더 심해지는 거죠. 부하사원에게 적절히 훈계를 할 때도요, 때가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때에 적시에 이야기를 해야 그게 제대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이 때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은요. 논어에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의사문이라는 표현, 의사문. 리더들은 의사문을 해야 된다. 의심나는 것은 늘 물어봐야 된다라고 공자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불치하문이죠.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 적정한 때를
제때를 맞추려면은요, 모르면 많이 물어봐야 되고요. 감정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화가 나 있을 때, 분산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어려움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내 성질대로 뭔가 했을 때는요, 그 뒤에 더 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중을, 때를 잘 맞춰야 된다는 말이죠. 자, 중용의 세 번째 중은요, 집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집중. 집중이 뭐냐면 이렇게 이 볼펜이 있을 때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가장 가운데를 집어라, 그런 얘기예요. 가장 가운데를 집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아이템을 잡을 때도 그렇고요. 가장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사실 그러기 되게 쉽지 않죠, 사실은요. 중용 제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공자께서 순임금은 어떻게 이 정치를 했냐면요, 집기양단, 그 양단을 집어서 용기 중어민, 백성들에게 가장 이 중심, 가장 가까운, 가장 중심적인 도리를 찾아서 백성들에게 적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것이 백성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가장 어떤 것이 우리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가장 어떤 것이 우리 가족에게, 우리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 중심점, 제가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중심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짧은 거리를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먼 거리를 갈 때는 운전을 하면서 차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국을 간다, 아프리카를 갈 때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비행기는 이제 조정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운전은 운전이라고 얘기하고 자전거는 그냥 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늘에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 그 경로가 있는 거죠. 있는데 자꾸 비행기가 이렇게 좌로 우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위로 바람도 불고 뭐 이러니까 벗어나는데 그것을 가장 중심 라인으로 자꾸 벗어나면 가지고 오는 거죠. 그게 집중이라는 거죠. 집중을 해야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집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이렇게 이상한 길로 빠져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집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감정 상태에서도요, 감정이 욱해졌을 때도 사실은 감정이 평온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고요. 뭔가 크게 벗어났을 때 다시 중심으로 와야 되고요. 인생에도 인생의 중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적중이라는 게 적중. 적중은 뭐예요? 적자는 이 관역 적자예요, 관역.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가장 가운데는 10점이고 8점이고 이러잖아요. 가장 가운데 관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정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즈니스가 3년이 간다, 5년이 간다 그랬을 때는요, 5년 동안, 3년 동안 그 목적을 정확하게 늘 집중을 하면서 가야 된다. 중화라는 것과 시중이라는 것과 집중이라는 것과 적중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녹여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인생에,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최적의 태도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저 중화라는 게 깨지면 어떻게 돼요? 감정의 상태가 깨지면 감정이 깨지는 거죠, 사실은요. 감정이 깨지면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시중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적절한 때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가 기회가 깨지는 거죠. 성공의 기회가 깨지고요. 인생의 기회도 날아가 버리는 거죠. 집중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과정이 놓쳐지는 거죠. 계속 앞으로 잘 가는 줄 생각했는데 이게 점점 이상한 데로 가기 때문에 과정, 프로세스가 깨진다고 보는 거죠. 적중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결과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없는 거죠. 적중을 못하니까요. 자, 이 네 가지 의미를 그래서 이제 중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용이라는 저 한자가 되게 중요해요. 중용이잖아요. 중용. 그래서 가운데 중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가 가운데 중자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용자는 뭐냐 그럼? 중용의 용자는요, 원래 한문에서는 저것은 그냥 쓸 용이다, 쓴다라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뜻인데 실제 여기서 용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늘이라는, 항상이라는 뜻이죠. 항상. 그러니까 이건 통합해서 이야기하면 중용은 이런 뜻이에요. 시중과 집중과 적중과 중화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 그게 중용이에요. 사실 중용은 거의 다 공자가 이야기한 말이에요. 특히 중용에서의 중자를 설명한 것은요, 다 공자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은요.
그것을 이 자사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기 책에다가 따온 거예요. 옛날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중에 대해서 그걸 다 정리를 한 거죠. 그러고 보면 중용이란 책은요,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한 권의 철학책이다, 한 권의 책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긍정적으로 태어났다. 성이다, 이게 정성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거를 만들어 가는데 여러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가장 적절한 태도로서 중의 태도를 갖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중용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이번에 이제 성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성은 아까 정성성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성자 천지도야.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다. 하늘의 도라는 거죠. 성실함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저것도 공자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하늘은 정말 정교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고 빈틈이 없고 아주 성실하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도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도가 있다라고 하면 인간의 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를 공자께서는 중용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지자 인지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지자 인지도야. 여기선 성자 천지도야에서 성자와 성지자 딱 두 글자와 세 글자 차이인데요. 세 글자 차이인데 성지자, 성자 다음에 갈지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것은요,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 성실함을 향해서 가는 사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길이다 라고 정의를 중용 제20장에서 했어요. 그러니 전 여기 두 문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늘은 정말 완벽하지만, 천지 자연은 굉장히 완벽하지만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물론 성을 갖고 태어나긴 했지만, 천명으로서 가지고 태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사람이 10,000명이면 10,000명이 모두 다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10,000명이 모두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DNA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성지자라, 성실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간의 길이다 라고 공자가 이야기한 것을 자사가 중용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중용 뒷부분에서 인간은 그러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저 성실함을 달성할 수가 있을까라고 해서 5가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게 있어요. 첫 번째, 박학지라고 해요. 박학지. 넓을 박자예요. 널리 배워라. 공부를 다양하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2400년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지라고 얘기해요. 신문지. 자세히 물어봐라. 뭔가 물어볼 때는 자세히 물어봐라. 모를 때는 물어봐라. 불치함은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스승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요. 나보다 나이 많은 먹은 사람들에게 자세히 물어봐라. 물어보려면. 세 번째 뭐예요? 이왕 생각을 하려면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냥 내 맘대로 그냥 기탄 없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라. 네 번째, 뭔가 분명하게, 명변지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하게 판별을 해라. 명확하게 분별하는,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 능력을 키워라. 다섯 번째 뭐라고 얘기해요? 독행지라고 얘기했어요. 돈독하게, 독실하게 행동으로 해야 된다. 널리 배우고 자세히 붙고 신중히 생각하고 명확하게 분별하고 독실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 5가지를, 이 성지자는 저 5가지를 잊어먹지 말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저것을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자사가요, 이번에는 아주 명징하게 여러 문장을 쓰면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불학 학지, 불능, 불조야.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가 배우라고 얘기했잖아요. 5가지 중에서 배우라고 얘기했는데, 배우지 않으면 몰라, 내가. 배우지 않으면 몰라도 이왕 배울 바에는 어떻게 배워야 된다고요? 능숙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만두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혹시 못 물어봤다라고 하면 내 이해를 해주겠는데, 이왕 뭔가 물어봤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뭔가 알아낼 때까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들을 때까지 그만둬서는 안 된다. 생각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뭔가 얻어내는 게 있어야 된다. 분별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분별을 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이 명확하게 분별을 해야 된다. 뭔가 행동을 안 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중용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중용 20장에는 이런 아주 명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인일능지 기백지요 인심능지 기천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한 번을 해서 그게 능하게 되면 나는 몇 번을 하라고요? 그것을 100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썼고요. 다른 사람들이 10번을 해서 그게 능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는 그것을 100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성상근야 습상원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상근야 습상원야. 사람들의 본성은, 사람들의 천성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연습, 복습, 학습 꾸준하게 함에 따라서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게 축적이 쌓여서 성공을 하는 것이고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축적이 돼서 나쁜 버릇이 축적이 돼서 학습 안 하는 버릇이 축적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번 해서 능하게 되면 너는 100번을 하고 다른 사람이 10번을 해서 능하게 되면 당신은 1000번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매한 사람도 현명한 사람이 되고요. 유약한 사람도 강해진다 이게. 라고 이제 본 거지요. 성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에 대해서 아주 이 유명한 어구가 중용 제23장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예전에 그 어떤 영화에서도 영린이라는 영화에서도 이게 아주 명대사로서 많은 분들에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이 중용 어구인데요. 성즉형. 우리가 보통 성실하게 되면은요, 성즉형. 어떤 일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든지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성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태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딱 눈에 보면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형즉저, 형상이 나타나면 결국 그 사람의 겉모습으로 이게 드러난다. 겉모습으로 들어가면 저증명이라고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면 이인에 밝아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기준이 명확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명확하고 분명해지면 명즉동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정성을 다해서 하면 저의 겉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저의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죠. 이건 분명히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본다는 거예요. 보게 되면 저를 본 그 다른 사람도 점점 뭔가 변화가 된다는 거죠. 왜? 야, 저 사람이 아주 정성스럽게 하다 보니까 저 사람도 바뀌는 것 같고 눈빛도 바뀌는 것 같고 뭔가 잘 될 것처럼 보이고 명확하다 이게. 그럼 이 사람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즉변, 변화가 생기면 이 사람이 변화가 생기면은요, 움직이면은요, 이 사람도 상대방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고요. 그 변화를 움직이게 되면 변화의 그 다음 단계는 그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변하면은요, 저희 부인이 변하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팀의 팀장이 변하면은요, 팀원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팀원들이 변하면은요, 그 회사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한 명 한 명 바뀌면은요, 우리 사회가 바뀌고요. 우리 국가까지도 완전히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장 근본에 뭐가 있다고요? 저 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중용을 왜 읽어야 되는가? 뭐 꼭 안 읽어도 괜찮죠, 사실은요. 하지만 2400년 전에 자사가 정리해놓은 저 중용이라는 이 잘 구성된 한 편의 논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4가지 중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중화, 시중, 집중, 적중. 그 우리가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 4가지 중을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또 하나, 성실한 노력이라는 것에 성실과 정성이라는 것을 태어날 때 DNA로서 가지고 태어난 거긴 하지만 그것을 우린 잊고 살잖아요, 사실은요.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나는 좀 소극적이야. 이런 사람이라선 치더라도 이미 그분의 마음속에 그걸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켜보는 거죠. 나의 성실성을 회복시켜보고 나의 본성과 천성을 회복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저 3박자가 맞아갔을 때 우리는 잘 사는 사람, 누구나 원하는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놀랍게도 2400년 전에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